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광전효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전효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복잡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광전효과를 배웠으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그 빛에 대한 내용은 파동으로서 쭉 공부하다가 갑자기 빛은 입자라는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동과 입자에 대한 성질은 완전 다른 성질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의문이 들었죠. 들어야 되는데. 자, 어떻든 자, 그럼 오늘 그 내용을 해결하려고 이제 이 두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잠시 이제 정리하면서 보면 기본적으로 빛은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죠. 파동적인 성격으로. 파동적인 성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빛의 밝기, 그렇죠? 세기. 우리는 항상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빛이 세다라는 얘기는 눈이 부시다, 그렇죠? 그래서 밝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 그러니까 뭐 보다 보면 여러분 이게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말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밝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빛이 세다는 것은 밝기인데 파동적인 입장에서는 이건 진폭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기, 소리로는 이제 큰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진동수에 해당한다. 그렇죠? 소리에서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고음점, 그렇죠? 요거 얘기한 거고. 그래서 에너지는 진폭에도, 진폭 제곱에도 비례하고 진동수 제곱에도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그 광전 효과를 통해서는 빛은 입자로밖에 해석이 안 됐었죠. 그래서 입자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이 빛이 밝다는 것, 세다는 것은 바로 이 빛의 알갱이 수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파동이 아닌 빛알, 그렇죠? 이걸 우리가 광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빛의 알갱이, 입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색깔은 마찬가지로 진동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라는 것은 오로지 진동수에만 비례한다. 여기 뭐 입자이기 때문에 파동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파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선생님 계속 이걸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자라는 것은 하나하나 셀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개념이에요. 그럼 아날로그의 개념은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연속적이라는 개념이죠. 연속적. 반면에 디지털이라는 개념은 이제 뭐 숫자 이런 뜻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우리가 이제 양자의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불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연속적. 그럼 사실은 얘네들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연속적인 거랑 불연속적이란 것은 그러니까 우리 말도 그렇잖아. 연속적인 게 아니다. 불연속적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내용인데 빛이라는 애를 보게 되면 연속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연속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둘 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파동적인 성질들이 쭉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연구되어 오다 보니까 그 사실 그 광전 효과도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걸 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긴 했지만 그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험으로 다 완성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더 이제 뼛속 깊은 과학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아주 획기적인 그 실험, 정말 실험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에이, 내가 잘못됐겠지.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냥 완전히 이걸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양립될 수 없어요.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 폐기했던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립해 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이 이거예요. 빛의 이중성.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이 보면 이제 듀얼리티라는 게 바로 이중성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빛은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이중인격. 다중이라는 거지. 다중이.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그렇죠? 흑과 백이 있으면 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검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흰색이 있다. 검은색이기도 하고 흰색이기도 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면 회색이면 되죠. 그게 아니라 검은색이면서도 흰색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뚜렷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완전 상반된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빛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성질을 우리가 하나씩 나타나게 보게 되면 우선 파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쭉 이어왔죠. 역사적으로 파동적인 성격이 먼저 이게 쭉 이제 알아오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스웰부터 해가지고 완전 파동에 대한 성질이 딱 나타났을 때, 딱 정립이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빛이 완전히 파동으로만 생각이 됐었죠. 그래서 굴절이라는 성질,
간섭이라는 거, 그렇죠? 회절, 평광, 다 이거는 우리가 파동이라는 단원에서 공부했죠. 쉽게 말하면 얘들은 다 파동의 성질이었습니다. 이 평광 부분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LCD 부분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격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격자 방향과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만 빛이 이제 통과된다. 그것도 이제 파동의 성질이에요. 파동의 성질. 파동 어느 쪽으로 진동을 하겠느냐, 바로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입자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광전 효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효과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 물리 2에서 배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얘네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 얘네들은 여러분 알겠죠? 파동성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파동의 성질인데, 얘네들은 쉽게 보면 입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뭐냐면 충돌이에요. 다 충돌. 어? 특히 이거 광전 효과 같은 것도 보면 알겠지만, 빛 쏘여주니까 전자가 튀어나갔죠. 그러니까 부딪히면 튀어나온다. 비달갱이가 들어와서 충돌하면 튀어나온다. 컴퓨터 효과도 충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입자성,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눈 내용들을 한번 유심 있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는 요거는 없지만 나중에 투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요것도 쓰겠지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요 내용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광전 효과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빛을 파동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파동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고요. 입자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입자 형태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다. 이 빛들이 이 두 가지를 여기 보면 우리가 뭐 광양자설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기호 하나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그렇죠? 교재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빛의 이중성을 한 번에 표현한 거죠. 이렇게 입자라는 형태로 빛을 이 광자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안에다 파동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이러한 빛 알갱이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광전 효과 그림에 나왔던 이 그림이 바로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거를 한 번에 나타난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예, 바로 그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빛을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 그 핵물리 거기서도 공부했었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마로 표시한다는,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배우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 뭐 교육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리원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요 내용으로까지 좀 전달이 돼야 여러분들이 그 물리원, 쉽게 말하면 그 보호 원자 모형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명을 또 요걸로 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요 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할 내용들은 우리 뭐 문제로서 나오진 않지만, 이 내용을 알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리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문제도 열심히 풀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좀 더 볼 수 있는 눈이 좀 확대가 될 겁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상.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통합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물질파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거죠. 그렇죠? 빛이라는 거, 우리가 찰떡같이 믿었던, 파동이라고 믿었던 그 빛이 결국에는 입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야, 이거 참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물질파라는 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정립한 건데, 그러면 그 빛이 우리가 파동으로 찰떡같이 믿었던 그 파동이 입자였다면,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혹시 파동이 아닐까?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게 어떤 물리적인 사고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도선에다 전기 넣어주니까 얘가 자석됐다. 그러면 그 코일에다가 자석 넣었다 뺐다 해주면 전기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여러분 시메트리라고 해서 대칭성이거든요. 대칭성이란 게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물질,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마저도 혹시 파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생각한 게 바로 물질파의 개념입니다. 이해가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물질이 입자죠, 여러분들. 원자로 돼 있다며. 모든 물질의 기본은 원자라며. 그 원자는 입자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 원자란 개념은 디지털적인 개념입니다. 옛날에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물질은 연속적이어서 쪼개다가 보면 이제 없어질 때까지 쪼갤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다, 원자만큼 쪼갤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맨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을 아날로그로 본 거예요. 일리가 있죠. 세상이 연속적이잖아.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원자라는 거 도입한 것 자체가 이미 디지털을 도입한 거였어요. 예, 그렇죠? 예, 뭐 어떻든 간에 모든 물질은 자신의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파장을 가진 파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입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고 파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물론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라는 것은 디지털이고 파동이라는 것은 아날로그라고 보지만, 얘들을 물리라고 표현하면 딱 한마디로 어떤 특징을 내면 얘는 입자.
어떤 특징, 어떤 물리량을 주면 파동. 어떤 거? 그렇죠. 입자의 특징은 뭡니까? 질량입니다. 질량. 되겠죠? 예, 맞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량 나왔던 건 다 입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다 질량이 있었잖아요. 그럼 파동이 가장 중요한, 파동을 나타내는 핵심 뭘까? 진동수? 그렇죠. 파동을 나타내는 것은 진동수로 표현한, 진동이 가장 중요한 거죠. 파동의 어떤 근본이니까. 그런데 진동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자도 진동시킬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럼 얘는 진동수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뭐죠? 그렇죠. 파장입니다. 파장. 입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라는 것은 파장을 가질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파동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별개로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입자의 특징, 그 다음에 파동의 특징. 됐죠? 그런데 이 둘을 연결한 사람이 바로 드브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물질, 이 입자 역시도 빛이 파동이었지만 걔가 입자라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입자인 물질들도 역시 파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자신의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파장을 가진 파동이다. 파장을 가졌다면, 모든 물질이 파장을 가졌다면 얘는 파동이라는 얘기죠. 그 파장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그렇죠. 파장이라는 것은 뭐? 그렇죠. 운동량, 그 입자의 모든 어떤 그 물질의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파장을 했다. 여기 보면 이거 여러분들 봤던 프랑크 상수고요. 여러분 많이 봤던 거죠? 그렇죠. 하 F. 그렇죠? 그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운동량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MVA. 하. 이렇게. 이러한 파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물질, 자 요것도 입자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물질이잖아요. 그럼 얘 파장이 있어야 되는 거, 파장 어디 있어요? 그럼 파장 안 보인다고. 이거 왜 안 보여 그러면? 왜 안 보이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파장이란 건 이렇게 해서 어떤 한 파장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장이잖아요.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짧아서 이러한 입자들은 너무 짧아서 파장을 있긴 있지만, 나타낼 수는 있지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짧아서.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죠. 프랑크 상수가 얼마냐면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6 얼마니? 이게 6.626 곱하기, 이거 이 앞 숫자 안 중요해. 이게 뭐냐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 그리고 여러분 웬만적인 뭐 입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야구공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질량 같은 거, 여기 질량 같은 거 보면 뭐 1이라고 하면은 공이 앞으로 안 붙고 얘들은 뒤로 붙잖아요. 속도도 어떻게 붙어요? 공이 뭐 예를 들어 뒤로 붙지 앞으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커지는 반면에 얘는 너무 작고 너무 작고. 여기로 공이 얼마나 붙는 거야, 뒤로 분모 쪽에.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뭐 0에 가깝지, 뭐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 파장이라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파장이라는 것은 파장이 짧아서 너무 짧아서 파동의 성질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파장이 짧아서 알기가 어렸을 뿐이지만 실제로 물질도 파장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든 이 증명은 선생님이 뒤에 나타내도록 할 거고요. 이러한 내용.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 이걸 조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그러면 요렇게 되게 됐으면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선생님 사실 이거는 요거 하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입자, 뭐 책상이건 뭐 선생님이건 이런 것도 다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칠판이건.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 원자 모형을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 보호 원자 모형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보호가 이제 내세울 때 자신이 스스로 증명했지만, 이 물질 역시도 파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쉽게 증명이 돼 버려요. 놀랍죠? 자, 우선은 보호 원자 모형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원자 모형은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고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 궤도는 전자의 파동이 정상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증명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보호가 좀 뻔뻔했었습니다. 뭐냐면 원자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가 이걸 돈다고 하면, 전자는 전기를 띤 전하죠. 전자가 이렇게 돌게 되면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알겠지만 전자기파라는 것을 방출하게 되죠.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그럼 에너지를 손실한단 말이죠. 또 가속 운동하니까 전자기파 손실. 또 이렇게 가속 운동하니까 전자기파 손실하니까 점점 에너지를 잃어서
뭐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운동 에너지 부분의 일부가 자꾸 전자기파 형태로 나가니까 속도가 준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점점 궤도가 줄다가 원자핵과 충돌하겠다. 그렇다면 원자라는 것은 붕괴된다. 원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즉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주변에서 돈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돌면은 결국에는 이 궤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라는 건 있을 수 없어라고 얘기한 게 지금 러더퍼드의 모형의 단점이었죠. 그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람이 바로 보였지 않습니까? 맞아. 도는 건 맞아.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죠.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어. 특정한 궤도를 전자들이 돌고 있고 이 궤도를 돌 때는 뭐라고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돌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뻔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야, 뭘 믿고 네가 여기를 돌 때는 그러면은 안정적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궤도 사이와 궤도 사이는 어떻게 된다? 여기 보면 양자와 디지털화돼 있다는 거예요. 궤도와 궤도 사이는 또 다른, 그러니까 전자라는 것은 이 궤도, 특정한 궤도만 돌 수 있지 이런 데 돌 수 없다는 거. 근데 이거를 갖다가요. 이 전자도 여러분 입자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찰떡같이 믿었던 전자 역시 입자잖아요. 근데 이 입자도 뭐라고요? 파동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얘는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이다. 모든 물질은 입자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이기도 하다.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증명이 돼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보호궤도는 전자파동, 이제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를 입자로 얘기 안 하고 전자파동의 정상파라는 거야. 이 궤도가. 이게 무슨 얘기냐. 파장이 원궤도의 둘레와 정수배와 같을 때 존재한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선생님 살펴볼게요.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정상파 배웠죠. 어떻든 간에 어떤 파동이 똑같은 위상, 같은 모양을 가진 파동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서로 중첩이 되게 되면 얘들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위상인 반대인 파동이 예를 들어서 중첩이 되게 되면 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해가죠? 그럼 정상파였다는 건 여러분 정상파, 예를 들어 정상파는 뭡니까? 기억나죠? 서로 같은 모양의 같은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보강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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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보강상쇄, 보강상쇄, 보강상쇄 해가지고 마치 정지해 있는 파동처럼 계속 보강상쇄, 보강상쇄 일어나는 게 바로 정상파죠. 그렇죠? 이 정상파가 바로 이 전자파동의 궤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요거 정상파 여러분 기억 떠올리죠?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거예요. 보호궤도의 요 궤도 첫 번째 궤도를 N은 1이라고 하고요. 요 궤도를 N은 2라고 하고 요 궤도를 N은 3라고 한번 해보죠. 아까도 봤지만 자, 요런 파동이 자, 보강 간섭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자, 이 파장과 이 파장, 지금 요 파장과 요 파장이 정수배여야지만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N이 1일 때 파장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N이 2일 때 파장,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건데 이 파장의 정수배,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그러니까 N이 1, 2, 3 여기서 1, 2, 3 들어갈수록 정수가 되면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 보세요. 요거 한 파장이죠. 자, 요거 한 파장. 두 파장이 되면 똑같은 애가 하나 더 들어오죠. 그럼 얘 지나가고 똑같은 애 더 들어가면 얘들 무슨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한다는 거예요. 세 파장이면 똑같은 애가 하나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이게 쉽게 말하면 똑같은 모양의 애가 이제 순서만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랑 또 보강하게 되면 역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첩하게 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런 정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만 돼도 요 파장의 절반적인 파장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반대, 위상이 반대가 되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볼게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원래 파장, 자, N이 1일 때 파장을 요로 하고요. N이 2일 때 파장을 요렇게 하고 N이 3일 때 파장을 요렇게 세 개를 선생님 똑같은 파장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됐죠? 이해가죠?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요 파장의 정수배를 한 거예요. N이 1일 때는 파장, N이 2일 때는 2파장, N이 3일 때는 3파장. 그런데 N이 1.xxx라는 어떤 파장, 혹은 N이 1.xx 이런 파장이 있으면 이 파장보다 조금 더 길어지거나 약간 파장이 달라지죠. 얘네들이 달라지면 얘네들이 서로 이게 보강을 쉽게 말하면 중첩을 해가지고 정상파를 만들려고 하면은 파장 자체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정상파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와 3 사이에 다양한 숫자를 대표해서 넣는다면 다양한 여기에 파장들을 만들 수 있지만 걔네들이 다시 중첩을 해서 정상파를 만들 수 있느냐? 안 돼. 다 상쇄야. 정상파를 만들 수 있는 거는 N이 1일 때와 N이 2일 때와 N이 3일 때밖에 없어. 혹은 N이 4일 때. 딱딱 정수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어디 갔니?
그래야지만 다시 그래. 아까처럼 이런 정상파, 정상파 계속 제자리에서 이게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정상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 궤도란 얘기예요. 전자를 우리가 입자로 봤지만 이 전자를 파동으로 보게 되면 뭐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러한 식으로 정상파를 만든다는 거예요. 정상파를. 그래서 n이 1일 때는 정상파가 됐지만 그 다음 n이 2일 때도 이렇게 정상파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정상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n이 1과 2 사이 여기 애들은 정상파가 만들어지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 상쇄간섭이니까 정상파가 안 돼. 그러니까 딱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 파장에 전자의 파장에 정수배가 됐을 때만 이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전자는 뭐라고요?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정상파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상쇄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장의 2배인 곳에서는 정상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전자 파동이 바로 이런 식으로 정상파를 만들고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렇게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자 보세요. 원자의 궤도가 그러니까 파장의 원둘레의 정수배와 같을 때만 정상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의 궤도가 띄엄띄엄한 이유. 너 이렇게 당신 말이야 뻔뻔하게 그냥 궤도 여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했는데 이거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궤도 둘레가 전자를 입자로 안 보고 파동으로 보게 되면 그 전자 파동의 파장에 정수배로 주어지면 정상파로서 존재하지만 정수배가 아닐 때 요 띄엄띄엄 사이에 있는 그 다양한 수가 있는 요 다양한 요 연속적인 부분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정수배가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상쇄간섭이 일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멋지죠? 여기서 좀 약간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은 감동을 느껴야 되는 건데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전혀 입자적인 성질 아닌 파동적인 성질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호원자의 양자 조건이라고 돼 있죠. 바로 여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상파를 만족하는 이게 정상파예요. 그렇죠. 요거 정상파. 그럼 얘가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기 때문에 이 궤도를 만족한다는 얘기. 궤도를 그렇죠? 다음 궤도도 이게 정수배가 되면 이 궤도 전자 파동의 정수배가 되면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궤도를 만족한다. 그런데 얘가 n이 1일 때라고 n이 2일 때라고 했을 때 얘와 얘 정수 파장의 전자 파동의 정수배가 아닐 때는 이게 안 맞아 떨어져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정상파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궤도와 궤도 사이, 그렇죠? 그 전자 파동의 정수배일 때만 정상파로서 존재한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으로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는 그림이니까 간단하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자는 궤도 위에서만 돕니다.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궁금해했던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 그 안입니다. 물론 이 원자 모델은 이후 다시 수정됩니다. 보호는 전자를 궤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안 보인다고 궤도를 없애버렸죠. 그럼 전자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궤도에 딱 맞는 정상파 위입니다. 슈레딩거는 물질파 개념을 이용해 궤도를 다시 살려놓습니다. 자, 영상 잘 봤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은 거죠. 근데 거기서 영상에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약간 수정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이렇게 궤도를 그렸을 때는 얘를 전자를 입자로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울렁울렁한 거는 파동으로 본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파동이면서 거기서 입자가, 이게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안 되고, 그냥 이게 여러분 그림상으로 섞어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입자로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동을 보려면 오로지 이제 이걸로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파동 형태를 쓰면서 입자가 같이 도는 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겠어요. 따로 있는 거를 한꺼번에 나타냈다. 이렇게. 그럼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게 되면 자 보세요. 이 지금 여기서 보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궤도가 있는 부분이 있죠. 궤도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뭐다? 그렇죠. 궤도 부분은 바로 전자 파동의 정상파가 만들어진 지점이에요. 정상파가. 그렇죠? 반면에 이렇게 띄엄띄엄 궤도와 궤도 사이 이 궤도가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죠? 그렇죠. 여기다 쓰자. 요 전자 파동의 정상파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왜 띄엄띄엄 있는지에 대한 게 쉽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얘랑은 똑같은 그림이다. 전자가 입자로 보면 이런 그림이고 전자를 파동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내용이고 그럼 놀라운 사실은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원자의 이 궤도의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작게 나타났지만 요거를 좀 길게 그냥 일반적으로 요 지금 원자일까 요 전자가 지금 여기를 돌고 있는데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죠. 그럼 요 반지름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얘가 이 궤도가 존재할 조건은 얘를 파동으로 전자 파동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 요걸 우리가 자 요 반지름을 자 R로 보게 되면 이 둘레를 2파이 R로 해봅시다. 요 둘레. 그럼 이제 n이 이 꼴인데 사실 요 그림하고 이거 좀 안 맞는데 어쨌든 요 둘레 길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러한 정상파의 길이잖아요. 요 정상파의 길이. 요걸 둘러서 이렇게 맞춰 놓은 거거든.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가 되려면 얘가 존재할 조건은 뭐라고요? 이 전자 파동의 파장에 정수배면 된다 이거죠. n이 1일 때가 이 길이고 요 길이. n이 2일 때가 어떻게 되냐? 이 길이고. n이 3일 때가 이 길이다. 바로 요 얘기거든요. 그럼 됐어요. 다 구했어요. 봐봐요. n 곱하기 파장인데 우리는 요 파장이란 것은 뭐라고요? 우리 드브로이 파장으로 했잖아요. 이 파장이란 것은 결국엔 뭐다? 그렇죠.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걸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mv 그다음에 nh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에도 1 대입하면 되겠고요. 2일 때면 2 대입하면 되겠고요. 3일 때면 3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렇죠. 궤도 반지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2파이 나눠주면 이제 반지름이 나오는 거죠. 훌륭하죠. 보이지도 않는 원자의 그 전자 궤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자를 입자로 보는 거죠, 운동량. 그럼 이 말 나온 김에 그럼 이 전자의 파장이란 건 얼마냐? 파장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와 볼게요.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까도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입자적인 성질의 가장 대표적인 건 질량이죠. 그 다음에 파동적인 성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파장이에요. 그럼 얘와 얘의 관계를 우리가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 관계를 규명한 사람이 바로 드브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입자와 파동의 어떤 연결 링크를 만들어준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들. 아까 봤던 드브로이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보면 운동량은 요거니까 결과적으로 파장과 질량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이게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전자 파장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전자를 입자로 보지 말고 파동으로 봤을 때, 파동적인 성격을 띌 때 그때 파장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입자로 출발해서 파장을 한번 구해 볼게요. 연결 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자의 성질을 통해서 연결 고리를 통해서 파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파동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에너지로부터 출발할게요. 에너지는 여러분 많이 해서 맨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물리는 가면 갈수록 쉬워진다는 얘기가 맨날 똑같아요. 뭐 하나 구해놓으면 그 다음에 에너지 구하고 끝. 뭐 하면 에너지 구하고 끝. 에너지는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s, 힘, 얼만큼 힘으로 얼만큼 이동거리 했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입자로 보기 때문에 전자를 입자로 보면 전기를 띤 하나의 그렇죠? 전하죠. 그렇죠? 그럼 얘에 대한 힘은 어떤 전기장에 어떤 전하량을 갖느냐. 바로 요게 전기장에 전하량이 놓였을 때 그때 받는 거를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정의하잖아요. 근데 전자니까 기본 전자를 이제 기본 전하를 2로 나타내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로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 S입니다. 근데 보세요. 전기장이 걸린 게 S만큼 누적됐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이차잖아, 전이차. 전기적인 높이차.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기본 전하의 전하량, 그 다음에 이거 전이차. 이것이 바로 전기적인 에너지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란 것은 지금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
이 전자 에너지를 우리가 입자로 봤을 때는 얘를 운동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거 포인트인데 여러분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이건 이제 이것 때문에들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 에너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더 좋아해요. 이거 맞죠? 운동량이 mv니까 이거 mv의 전체 제곱을 em으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운동 에너지, 쉽게 말하면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운동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대물리 가면 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예요. 입자와 파동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다 됐어요. 다 됐어. 자,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자, 요걸 이제 풀어주게 되면 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브로이 파장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요거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m에 그다음에 요거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 바꿔주니까 파장의 제곱 그다음에 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구하고 싶은 건 전자, 이 전자의 파장이니까 자 요걸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얘랑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파장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m에 2 그다음에 전이차, 그쵸? 그다음에 하제곱.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파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2m 2 그다음에 전이차 그리고 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 그다음에 전하량, 그다음에 그때 걸어준 뭐 전이차, 그걸로 통해서 전자의 파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입자적인 성질로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입자적인 성질과 입자적인 성질,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적인 성질로 어떻게 된다? 연결고리를 타서 어떻게 파장을 구해낸 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은 이제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자마저도 그러면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마저도 과연 파동이냐,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슬릿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슬릿 실험이 있는데 이 그림 패턴을 좀 한번 잘 보기 바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슬릿이라 해서 여기 이렇게 판에다가 2개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얇은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다가 막 입자들을 막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팍 쏘게 되면 대부분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는 애들은 이쪽 뒤에 있는 스크린에 이렇게 도착하겠죠. 하지만은 이런 데 부딪히는 애들은 튕겨 나갈 거란 말이에요. 못 통과한다. 그래서 스크린을 봤을 때 이렇게 요 슬링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애들은 결국 어떤 특징이냐면 이것이 바로 입자라는 거예요. 쏴준 애가 입자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죠? 아니 여기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여기다 치씩 뿌려봐. 그러면 작은 그 페인트 알갱이들이 여기는 다 여기 지나가는 애들은 여기까지 날아가서 여기 붙을 거고 여기 묻을 거고 이쪽에는 다 이쪽에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그러니까 통과하는 애들대로 그렇게 요 슬림 모양대로 여기 스크린의 모양이 나왔다. 이것은 입자적인 특징인데요. 만약 여기 쏴준 애가 파동이라면 줄무늬가 요 슬립과는 다르게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파동에 대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파동이라면 바로 이러한 이거 우리가 이제 간선무늬라고 그러거든요. 이 간선무늬가 나타난다.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한번 보죠. 자, 다음 내용 보게 되면 요건데 선생님 그래서 이거 다 뒤에서 다 선생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주의 있게 보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물결파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통통. 파동이라고 하면 똑같은 여기에 지금 파동을 2개 만들면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잖아요. 그때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같은 골과 골이 만나게 되면 자, 같은 마루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강간섭. 같은 골과 같은 골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강간섭. 근데 마루와 골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쇄간섭.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들이 만난 거. 여기 보면 뭐 같은 마루라든가 골이라든가 말이랑 골이라든가 얘들이 같이 만나는 데는 항상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한쪽은 예를 들어서 뭐 마루인데 한쪽은 이쪽 파동은 뭐 마루인데 이쪽 파동은 골이라든가 이쪽 파동은 골인데 이쪽 파동은 마루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얘들의 상쇄간섭. 그 다음 쪽 보게 되면 또 보강간섭, 또 상쇄간섭, 보강간섭. 선생님 그때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다 밝은 데는 밝은 보강, 어두운 곳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밝은 곳은 마루와 마루끼리 보강하는 거고 어두운 곳은 골과 골끼리 보강하고 그러니까 보강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라인에 보면 여기 줄무늬 같이 보이는 비어있는 부분 있죠. 아예 없는 부분, 울렁울렁 하는 것이 없는 부분 요것들은 다 얘네들이 상쇄간섭을 일으킨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뒤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강상쇄 그러니까 보강상쇄 막 이런 식으로 보강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이런 식으로 보강, 상세, 보강, 상세 일어나기 때문에 보강된 부분은 이제 물결파니까 여기다 뒤에다 스크린을 대게 되면 보강된 부분은 밝게 나타나고 상세된 부분은 어둡고 보강된 부분은 밝게 나타나고 상세된 부분은 어둡고 보강되는 밝게 나타나니까 이러한 줄무늬들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한 줄무늬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간선무늬라 그래요. 간선무늬. 그래서 아까 그림도 봤지만 자 보세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슬림 모양과 똑같은 어떤 이러한 모양이 스크린에 나타나면 얘는 입자라는 거예요. 싸준 애가 입자라는 거에 증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선무늬가 나타나 슬릿은 이런데 이렇게 간선무늬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 싸준 애가 뭐다? 파동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예, 요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내용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요 이제 간선무늬가 나타나는 이유 알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줄무늬 이렇게 간선무늬. 실제로 그러면 요걸 실험으로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빛은 우선 파동이죠. 물론 입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파동이라는 성질이 먼저 발견된 게 이 파동적인 성격이 실험하기가 또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역사적으로 먼저 발견이 된 건데. 빛을 이용해서 한번 이 간선무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여기 보면 레이저 포인터예요. 레이저 포인터. 여기. 그렇죠?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빛의 경로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보일 거예요. 막 선생님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그렇죠? 예, 빛의 경로가 보이는데 이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간선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잘 보이시죠?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슬릿을 만들 건데요. 얇은 머리카락 같은 걸 하나 여기다 갖다 대 볼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면 보이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이런 모양 생기는 다시 머리카락을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간선무늬 다시 나와라. 잘 돼야 돼요. 잘 나오네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봤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를 살펴본 겁니다. 이렇게 간선무늬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빛이 파동이다. 파동적인 성격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레이저 포인터로 머리카락 대서 슬릿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형광등 같은 걸 볼 때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맞춰도 여기 손가락 사이에 여기 틈이 있잖아요. 틈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보게 되면 이 간선무늬가 보입니다. 잘 보게 되면 특히 이쪽 손가락 여기가 잘 되는데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틈이 이렇게 있죠. 요 위쪽 부분에 뭐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애들이 이렇게 보여요. 살짝. 예. 요게 바로 간선무늬입니다. 어둡고 밝고의 간선무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 주변도 잘 보면 약간 희미하게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 눈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빛이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살이 쪄서 안 보이나요? 예, 어쨌든 그 구멍을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빛이 바로 파동이라는 것까지 바로 증명이 되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이 전자라는 거가 우리가 입자라고 알고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얘마저도 지금 진짜로 파동이냐 이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는 벽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전자가 두 개로 나뉘어져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관측 장치를 달았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바꿔 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두 슬릿 중 하나를 통과했다고 알아버리는 순간 스크린에는 더 이상 파동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영상 잘 봤죠? 그러면 저게 이제 무슨 얘기느냐? 우선은 이제 의미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 드릴 테니까 우선 그 동영상이 좀 잘 돼서 이제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죠. 우선 슬릿 실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파동이라고, 입자 먼저 얘기할까요? 입자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니까. 입자라고 한다면, 자, 이런 거예요. 단일 슬릿이라고 해가지고 슬릿 구멍이 하나 뚫린 데다가 여기 뒤에 스크린 놓고요. 여기다가 입자라는 애들을 바바바바바박 쏴주면 여기를 통과하는 애들만 여기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여기 이렇게 무늬가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무늬 하나가 발생돼요. 이 슬릿과 같은 모양의 무늬가. 이건 얘가 입자라는 증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슬릿을 두 개 뚫었어요. 두 개.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단일 슬릿이라고 이걸 이중 슬릿, 더블 슬릿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놓고 스크린을
자, 스크린을 이렇게 댔어요. 스크린을 대고 난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입자를 바바바바바바 하고 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통과하는 애들은 여기 다다다다다다다 모일 거고, 여기 통과하는 애들은 여기 다다다다다다 모이고, 나머지 부분은 막혀서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슬릿과 똑같은 모양의 형태가 무늬가 나타날 겁니다. 스크린에. 이해가죠? 그런데 파동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파동을 가지고 실험하면 이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단일 슬릿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스크린을 이렇게 댔어요. 스크린을 댔는데 여기서부터 파동이 이렇게 전달돼 옵니다. 파동이. 그럼 여기는 파동이 막혀서 뭐 반사될 텐데 이 부분을 통과한 부분은, 자 보세요. 여기 그 막힌 여기 지금 여기 슬릿을 위에서 본 거예요. 파동이 이렇게 전달돼서 오다가 여긴 다 막혀서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통과되겠죠. 그럼 여기가 전파원이 돼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여기를 통과한 애가 점점 파동이 돼서 이쪽으로 와서 이 부분에 스크린이 닿고,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닿는 애가 더 가장 짧은 거리를 닿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고 강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엔 이 부분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물결파니까 이렇게 이쪽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이 되겠죠.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가장 진하고 옆으로 이렇게 점점 희미해지는 이러한 무늬가 너무 크게 그렸다. 어떻든 이러한 무늬가 옆으로 가면 희미해지는 이런 무늬가 발생될 겁니다. 보면 알지만 벌써 연속적이죠. 연속적입니다. 이게 바로 그 물결파를, 파동을 단일 슬릿에 통과시켰을 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파동을 갖다가 이중 슬릿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중 슬릿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한번 파동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스크린을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 보세요. 여기서 파동을 이렇게 쏴주죠. 그럼 여기 통과에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 통과에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간섭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이러한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 즉, 자 정리. 입자에서 된 단일 슬릿이건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이건 바로 슬릿 모양과 똑같은 형태의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만약에 파동이라 하면 이 싱글 여기 단일 슬릿에서는 이렇게 연속적인, 가운데가 지나고 연속적인, 그 다음에 이중 슬릿에서는 간섭 무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쏴줬을 때 이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입자고, 이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파동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전자를 쏴줬어요. 싱글 여기 지금 단일 슬릿에다가 전자를 쏴줬더니 이 전자가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역시 전자는 입자군,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 슬릿에다 놓고 전자를 쐈더니 이게 아니라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뭐다? 그렇죠. 전자는 뭐야? 파동이군, 이겁니다. 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중 슬릿에 이렇게 나오면 파동이라니까요. 자, 단일 슬릿에다, 발음이 새냐. 단일 슬릿에다 놓고 쐈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전자는 입자예요. 근데 똑같은 전자지만 이중 슬릿에다 놓고 쏘니까 이런 간섭물이 나왔다. 그럼 전자는 뭐다? 파동이다. 이렇게 해서 전자는 파동이라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 단일 슬릿, 얘가 파동이라면, 전자가 파동이라면 이때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또 이때는 이렇게 나왔다가, 그럼 얘도 입자기도 하니까는 그럼 이때는 또 이렇게 나오면 될 텐데, 그래도 뭐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전자가 입자니까. 근데 또 이때는 왜 이렇게 나오냐. 이게 이제 뭐 너무 이게 막 신기하니까, 뭐 이게 이제 여러분 봤던 동영상이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얘가 과연 갑자기 입자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중 슬릿으로 바꾸는 순간 갑자기 파동적인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여기다가 카메라를 놓고 디텍터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 전자라는 걸 쏴줬을 때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우리가 관찰해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디텍터를 딱 설치하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얘가 어떻게 다시 이런 형태의 스크린을 만들더라, 이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다시 입자처럼 행동했다. 더블 스크린이니까, 더블 슬릿이니까, 이중 슬릿이니까 얘가 어떻게 됐다? 갑자기 파동으로 나타냈던 애가 어떻게 다시 입자처럼 행동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물리를 좀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아, 어떻게 파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자가 파동으로 나오다가, 그리고 어떻게 얘가 이제 사실은 디텍터로 어느 구멍을 통과하는지 본다는 것은 바로 입자성을 측정하는 실험이거든요. 파동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입자적으로 어디를 들어가는지, 이쪽으로 통과하는지 이쪽으로 통과하는지 보겠다라는 실험을 하니까 얘가 어떻게 알아서 파동처럼 행동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라, 자,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걸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거를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은 남자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여자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입자를 우리가 남자라고 여기서 보면 입자를 예를 들어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파동을 우리가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남성 호르몬이 찍혀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얘는 남자고 여성 호르몬을 찍혀서 나오면 여자인데 선생님은 남자이기도 하면서 여자이기도 하고 한번 해보죠. 그럼 남성 호르몬 테스트에서는 남자로 나올 거고 여성 호르몬 테스트에서는 여자로 나올 거란 말이죠. 됐죠? 그럼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으로 나오다가 그래서 여자라고 나오다가 디텍터를 달았다는 건 입자성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테스터기를 찍어 보니까 남자이기도 하니까 남성 호르몬 찍혀 나오겠죠.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파동이기도 하면서 입자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측정하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입자이기도 하니까 남성 호르몬 측정하면 남성 호르몬 나오는 거지. 얘가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얘가 이렇게 변했냐? 변한 게 아니고 얘는 둘 다 가지고 있다니까. 둘 다가 얘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바로 요 내용이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 역시도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그럼 선생님 재밌는 사실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동시에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딱 테스트를 하면 남자 여자가 동시에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측정하게 되면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게 동시에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 그건 불가능해. 바로 그게 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그게 바로 자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불확정성 원리. 자, 보십니다. 전자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가진다. 자, 빛과 마찬가지로 이게 결론이고 이때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할지 디텍터를 달면 그대로 입자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왜? 입자적인 성질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입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자, 그러면 둘 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파동도 보고 싶고 입자도 보고 싶다. 둘 다 있으니까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멋진 이론입니다. 즉 운동량의 그 불확정성과 그 다음에 위치적인 불확정성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이 얘기인데 관찰자의 관측행위가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선생님 온도계로 설명하면 이거 쉽게 이해하는 건데 보세요. 100도씨의 물이 드럼통 한 통이 있고 0도씨의 물이 한 방울이 있어요. 그럼 0도씨의 물하고 100도씨의 물을 딱 섞으면 여러분 이게 열평형 기억나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그럼 이 100도씨의 물은 거의 온도가 식지 않을 거고 양이 많으니까 물방울 한 방울 어떻게 된다? 얘는 거의 100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물방울 한 방울의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온도계 역할입니다. 얘 온도가 100도라는 것을 바로 측정했잖아요. 맞죠? 그게 바로 온도계 특징은 바로 얘 시스템보다는 훨씬 작아야 돼요. 반대로 이 물방울이 100도고요. 드럼통 한 통이 이게 0도예요. 그럼 이 물방울이 100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물을 여기다 댔다고 해보죠. 그럼 열평형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물은 온도, 얘가 온도계인데 물 한 통은 거의 온도 올라가질 않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도 제대로 측정 못할 뿐만 아니라 뭐죠? 오히려 얘 원래 100도인 애 시스템을 교란시키죠. 무슨 얘기예요? 100도 있던 애가 0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측정하려고 한다면 그 측정을 하려고 한다면 얘보다는 훨씬 작아야 돼야지만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큰 걸로 갖다 대면 측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얘도 교란시킨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야? 원자, 뭐 전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디텍터를 달고 하는 게 요따만한 뭐 보이지도 않는 전자를 갖다가 이걸로 본다고 하니까 이거를 전자를 교란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관측하기 불가능하다. 안 돼. 포기해. 나 여기서 감동받았어. 원래 물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하가 다 될 것 같아 그랬는데 하이젠베크가 딱 나와서 안 돼. 포기해. 그건 안 돼. 딱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양자 세계, 쉽게 말하면 그 미시 세계. 이거는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뭐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관찰자의 관측행위가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죠. 얘네들을 교란시켜 버린다는 거야. 측정도 안 되고 얘네들을 엉망으로 그러니까 엉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상태를 훼손시킨다는 얘기가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거 X 붙이면 안 되죠. 이거 멋진 원리인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이어갔고요.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이중성. 빛은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 바로 파동적인 성질, 입자적인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 물질 역시도 뭐다?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지만 걔도 파동적인 성질과 입자적인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 파동적인 성질인 파장을 이렇게 드브로이 파장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 실험을 통해서 입자성과 파동성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재밌죠?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내용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